자, 이번 시간에는 8장 측정과 척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론 전체 챕터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많이 나오면 6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론에 짜잘한 내용들을 쳐내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우리가 이제 25문제 중에 일단 기본 5문제는 이 챕터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꼭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18페이지 출제 영역 보세요.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측정 수준이에요. 4가지 측정 수준을 구분하는 문제가 7년 동안 11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도 유형하고 관련된 문제가 7년 동안 6문제가 나왔습니다. 측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잘하려고 우리가 조사 배우는 거잖아요. 측정을 잘못하게 되면 측정 값이 실제 값하고 좀 다르게 나올 텐데요. 이걸 우리가 측정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 줄여서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측정 오류 관련된 단독 문제도 7년 동안 3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측정 오류를 범하지 않고 측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측정을 잘 하는 것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뢰도의 개념, 타당도의 개념, 신뢰도 어떻게 확인하지? 타당도 어떻게 확인하지?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문제들이 신뢰도 단독 문제 7문제, 타당도 단독 문제 6문제, 얘네들 사이의 관계 문제 3문제에서 16문제가 이 7년 동안 나왔단 말이죠.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제 영역의 하단에 있는 그 텍스트, 타이틀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옆에 있는 훑어보기에서도 측정 수준, 척도 유형, 측정 오류,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8장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8장 공부하신 후에 다시 119페이지에 훑어보기로 오셔서 내가 이 챕터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 영역은 측정의 4가지 수준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측정이 뭐지? 이거예요. 자,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길이를 측정합니다.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몇 센치,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측정하면 몇 시간 해서 숫자가 산출이 되잖아요. 측정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숫자를 산출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에 존재하는 일정 규칙에 따라서 뭘 부여하는 거다? 숫자나 혹은 숫자를 하고 비슷한 기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숫자가 수집이 돼서 숫자를 분석하는 연구를 우리가 양적 연구,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숫자가 아닌 것들을 수집해 분석하는 게 질적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은 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양적 조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수치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땡땡땡 세 번째 땡에서는 이론적 모델과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 모델에서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내용들을 그래서 그 빈도가 몇 번, 내지는 몇 개, 몇 사람으로 실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런 걸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숫자를 산출해서 뭘 해요? 숫자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숫자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통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땡에서는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념의 현상적인 구조와 실제 측정값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 예를 들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건 아직은 수치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즉 척도를 만들어 놓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 측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자존감 측정값
치가 높아야 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점수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수학 시험지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측정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5번째 땡에서는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인 구조와 실제 측정값들이 잘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우울이나 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존감 이런 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모아서 너 이런 특징 갖고 있어? 너 이런 특징 갖고 있어? 너 이런 특징 갖고 있어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응답을 하는가를 수치로 바꾸는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땡땡땡땡땡땡 6번째 땡에 보면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특질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특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해서 간접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측정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건 숫자잖아요. 자, 근데 숫자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측정값의 수준이 차등화됩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이 가장 높은 걸 비율, 가장 높다라는 것은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기능,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는요, 숫자는 숫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숫자 같지만 그 숫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측정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야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의 등 번호 있잖아요. 1, 2, 3, 4. 이거 왜 숫자를 부여하죠? 서로 다른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1번인 사람과 2번인 사람을 더하면 3번인 사람이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류의 기능만 하는 거지 1, 2를 더하면 3이 돼라는 연산의 기능까지는 불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은 연산은 안 되고 그냥 분류만 하는 경우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많은 기능을 할수록 측정 수준이 높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높은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높은 건 비율, 그 다음은 등간, 그 다음은 서열, 가장 낮은 게 명목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가장 높은 것부터 외워보면 비등서명이에요. 우리가 서명하잖아요. 이 서명이 네 거랑 내 거랑 비슷해 이런 느낌으로 비등서명해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 수준이 높으면 낮은 수준이 갖는 모든 속성을 얘는 분류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자 명목 수준인 경우 가장 낮은 경우는 서로 다른 숫자가 서로 다른 속성을 분류하는 기능만 할 뿐인데 서열 수준 같은 경우는 분류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숫자 사이에 대소관계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22페이지 중간 회색 박스에 있는 귀하의 연간소득은 해서 1, 2, 3, 4, 5 서로 다른 범주를 분류하는 기능을 일단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1 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낮고 5 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다. 이렇게 높고 낮음이 서열화되잖아요. 대소관계가 있다 혹은 서열화 기능을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범주를 1, 2, 3, 4, 5로 분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높고 낮음의 관계가 있을 때, 대소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서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열 수준은 명목보다 측정 수준이 높고 당연히 분류 기능은 플러스로 갖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보다 더 높은 속성을 등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간은 등간보다 낮은 수준인 명목의 분류 기능이라든지 서열의 서열 혹은 대소관계 기능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등간이에요. 그럼 등간은 뭐냐면 간격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뭐의 간격이 같다는 거죠?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 같다. 즉 0과 1 사이의 간격과 1과 2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50과 51 사이의 간격, 100과 101 사이의 간격 있잖아요. 요런 게 다 동일하다라는 요런 특성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격이 동일해지면 그러면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격이 요렇게 뭐 동일하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하나, 여기가 하나,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인데, 자, 여기 요거에다가 요거를 합치면 이게 3개가 돼요.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게 3개가 돼요. 이거 2개랑 얘를 합하면 하나, 둘, 3개가 돼요.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까지는 가능해지는 게 등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덧셈부터 이제 뭐 사칙연산까지는 얘네들을 다 합하면 우리가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이나 서열 같은 경우는 측정 값인 숫자를 가지고 연산까지는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등간이나 비율은 연산은 가능하다. 다만 등간의 경우는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되고요. 덧셈과 뺄셈의 의미까지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은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연산, 즉 사칙 연산 있잖아요. 우리가 제곱, 제곱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더하고 나누는 개념이라서 사칙 연산 모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보다 낮은 수준인 명목의 분류 기능, 서열의 대소관계 기능, 그 다음에 간격이 동일한 기능, 등간에 그 간격이 동일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간에는 없는데 비율에는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뭐냐면 절대형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절대형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없어! 라는 의미를 숫자 0이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등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온도거든요. 온도에서 0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온도가 없는 경우를 0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온도가 있어요. 근데 순수한 의미의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사람들은 0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을 뿐이지 이 0이라는 게 온도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득 같은 경우는 귀하의 소득은 지금 실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어요. 그럼 소득은 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0, 요런 개념이 성립하는 것을 절대형, 즉 절대적으로 없어서 0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성립하는 것을 비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요. 자, 낮은 측정 수준이 갖는 속성을 그거보다 높은 측정 수준을 모두 다 내포하고 거기에 플러스 또 다른 기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준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특성들을 이미 다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율 수준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것은 조금 더 낮춰서 서열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123페이지 그 중간에 회색 박스를 보세요. 소득은요. 없으면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절대 0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소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비율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귀하의 소득은 하고 자기 소득을 직접 쓰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널 믿고 어떻게 내가 너 누군지를 알고 내 기본적인 정보를 까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응답을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직접적으로 나에 해당하는 그 값을 쓰게 하는 구조로 가지 않고 12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회색 박스 안에 범주처럼 1, 2, 3, 4, 5 뭐 이런 식의 범주를 주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하게 하는 방식은 명목 아니면 서열입니다. 다만 이 범주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그것을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귀하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직접 쓰게 하는 경우는 비율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다운이 가능하잖아요. 즉 서열 수준으로도 다운해서 변환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 2, 3, 4, 5라는 범주를 주고 거기에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응답 범주를 주고 그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얘는 서열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율 수준의 소득은
서열 수준의 소득의 범주로 낮추어서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자기의 소득을 정확하게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응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0페이지의 측정 수준하고 관련해서 굵은 글씨 보시면 높은 수준의 측정은 낮은 측정 수준이 갖는 모든 속성을 내포하고 있고 낮은 측정 수준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땡 보시면 측정 수준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통계 분석 수준은 다르다라고. 그래서 기본으로 비율같이 그 연산, 복잡한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통계를 할 수 있겠지만 명목이나 서열 같은 경우는 아예 연산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고 빼고 이런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통계 분석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냥 남자 1, 여자 2 그러면 1 남자가 몇 명인지 몇 프로인지 2 여자가 몇 명인지 몇 프로인지 이런 빈도나 퍼센트 정도를 보여준 그 단수 통계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다른데요. 요 문제가 2019년도하고 2023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데 기본으로 이 비율로 갈수록 통계 분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율 수준은요, 모든 통계 분석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비율 수준에 무슨 이런 통계 저런 통계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율은 낮은 수준의 속성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수준의 통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비율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명목이나 서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집계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몇 프로 이런 걸 우리가 빈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종교가 있을 때 그중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빈도 그 종교는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몇 명인지 이런 걸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 같은 경우는요,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부터 가장 높은 범주까지를 쫙 줄 세웠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간에 위치하는 값, 이것을 중위수 내지는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간이 어딘지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열 변수에서 빈도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보다 서열은 높은 수준이라 명목의 속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은 빈도 분석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빈도 분석 당연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얹어서 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간 같은 경우 이제 평균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있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간은 산술평균까지는 낼 수가 있고요. 비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기하평균 이거는 이제 곱셈을 해가지고 나누는 곱셈들을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세부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등간은 산술평균, 비율은 산술평균 외에도 기하평균 등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비모수 통계, 모수 통계 이렇게 있는데요. 모수 통계는 일단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연산이 안 되는 명목과 비율까지는 명목과 서열까지는 둘 다 비모수 통계까지를 적용을 하지만 연산이 가능한 등간이나 비율은 모수 통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측정 수준이 높은 변수는 당연히 낮은 수준의 통계도 다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통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얘기했고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자, 그러면 121페이지에 변수별 측정 수준 해갖고 명목 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 명목 변수, 명목 측정, 명목 수준, 명목 척도 다 나올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뒤에 붙은 말이 변수냐, 척도냐, 수준이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명목인지 서열인지 등간인지
비율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귀하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1과 2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즉 분류만 하고 있고요. 어머, 숫자 2, 여자가 더 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단순 분류 기능만 하고 있는 뭐다? 명목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종교도 1, 2, 3, 4, 5로 범주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어머 종교가 높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은 없고 그냥 분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명목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명목은 서로 다른 범주를 분류하는 기능만 하고 얘는 서열이라든지 양적인 연산이 가능한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변수의 예로는 종교나 직업이나 성별, 대학의 전공이 뭐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니 없니, 흡연하니 안 하니, 그다음에 혈액형이 뭐니, 너 MBTI가 뭐니, 가족은 어떠니, 뭐 단독 가구니, 독거 가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분류를 하는 명목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문지를 구성을 할 때 요렇게 응답 범주를 제시하는 명목 수준의 문항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 범주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범주 구성을 할 때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 중에 이 포괄성의 원칙하고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기타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귀하의 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교 없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만 제시를 하면 내가 종교가 있긴 한데 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아니고 뭐 원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있잖아. 난 통일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범주가 없네? 이러면 이거는 모든 응답자들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응답 범주들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있게 되면 내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네 이렇게 한 응답자가 두 범주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2페이지 중간에 서열 변수 측정 질문의 예 있잖아요. 자, 그거 이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의 연간 소득은 이렇게 해놓고요. 자, 1번 지문은 1,000만 원 이하라고 해놨고요. 2번 지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만하고 이상이면 3,000만 원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호 배타성의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이하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여기에도 1,0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도 1,0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나는 여기에다 체크해야 될지 여기에다 둘 다 걸리는 거잖아요. 헷갈려요.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썼어야 돼요? 미만이라고 썼어야지만 정확하게 1,000만 원은 여기에만 해당하는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겹치는 중복 영역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열 변수 이런 거는 서열 변수죠. 응답 범주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서열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서열도 명목도 응답 범주를 분류해서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범주 구성을 할 때 포괄성, 상호 배타성 잘 지켜야 돼요. 122페이지 맨 위쪽에 단일 차원성 나와 있는데 요거는 패스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 변수의 얘는 122페이지 그 회색 박스 위쪽에 보면 땡땡땡땡 네 번째 땡에서 서열 변수의 예로는 5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 이건 뭐냐면 1 매우 만족, 2 만족, 3 중간, 4 불만족, 5 매우 만족해서 5개를 쭉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사에서는 5점 척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5개 범주를 주고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갈수록 만족이 높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학점을 A, B, C, D, F 그러면 A 쪽으로 갈수록 학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반등수 1, 2, 3
요거 우리가 등간 수준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반등수도 서열이에요. 왜냐하면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와 2등과 3등의 실력 차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등간이라고 하는 건 점수와 점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1등과 2등, 2등과 3등, 3등과 4등이 실력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서열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뭐 학력도 1 무학, 2 초졸, 3 중졸 이렇게 분류를 하면 분류한 범주들 간에 뒤쪽으로 갈수록 서열이 높은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서열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등간 변수의 얘인데요. 아까 온도에서의 0도는 절대 0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얘를 0이라고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IQ 검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 틀렸어요. 빵점 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2살짜리 아가한테 IQ 검사지를 딱 주고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럼 걔 빵점이잖아요. 그럼 걔는 지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검사에서 0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없다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지수 IQ 같은 경우 뭐 IQ뿐만 아니라 EQ, MQ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도덕지수, 정서지수 이런 모든 것들은 0이 절대 0을 의 개념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시험에서 뭐 EQ나 MQ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등간 변수는 그냥 외우세요. 온도 IQ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때 온도는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다 포함입니다. 온도와 IQ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각종의 시험 뭐 예를 들어 1급 시험 점수, 사회복지 조사론 시험 점수, 내지는 토익 점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시험 빵점 맞아도 이건 마치 지능지수가 빵이라고 지능이 없다라고 해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의 환산 평점 있잖아요. 4.5점 만점에 얼마, 4.3점 만점에 얼마. 요것도 등간 변수의 예에 해당합니다. 등간 변수 같은 경우는 많은 예가 나오지 않아요. 끽해야 딱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간 변수인 얘는 그냥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비율 수준은 없으면 0. 자,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0. 무게 나갈 게 없으면 중량이 0. 길이 뭐 없어요. 0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 난 그 지역에 산 적이 없어요. 0.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 비율 변수다라고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변수와 측정 수준 중간에 있는 내용 중괄호 2번을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땡 볼까요?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있고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중간에 매개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조절 변수도 있고 등등등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명목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서열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등간이나 비율로 측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사자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측정 수준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변수라 할지라도 측정 수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내가 비율로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의 응답률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내 설문조사에서는 이거를 서열로 측정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무조건 비율 이게 아니라 좀 더 낮은 다른 수준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을 측정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측정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설문지를 보시면 이런 문항들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설문지를 보신다면 이거는 측정 수준이 이게 견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귀하의 성별은 자, 요런 방식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다 범주를 주고 체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으로 명목 아니면 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자가 성별이 더 높네 이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저 명목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사이에 뒤쪽으로 갈수록 종교가 높고 낮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명목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얘는
뒤로 갈수록 학력이 높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서열 수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도 앞쪽으로 갈수록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 귀하의 자녀는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우리 애 아직 뱃속에 있어서 안 태어났는데요. 빵입니다.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형의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비율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의 자녀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이에요? 그럼 생존 자녀가 없어요. 아들도 사망, 딸도 사망. 좀 슬픈 얘기지만 어쨌거나 없어요. 그럼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비율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설문지를 쫙 한번 검토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게 명목인지 서열인지 등간인지 비율인지를 쫙 보면서 스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자, 123페이지 하단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척도입니다. 척도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줄여서 측정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보이지 않는 속성들, 자존감, 우울, 만족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삶의 질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속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측정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걸 우리가 지표라고 얘기하죠. 자존감을 드러내는 지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나의 지표로만 접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통해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종합해서 그러면 너는 자존감이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에서는 2 이상의 지표라고도 얘기하고 이 지표를 항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문항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설문지에서는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 이상의 문항 혹은 지표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척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에 위쪽에 회색 박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저 넘어갈게요. 그 회색 박스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척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2 이상의 지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척도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리커트라는 학자도 얘기하고 거트만이라는 학자도 얘기하고 혹은 서스톤이라는 학자도 얘기하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의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그거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 굵은 글씨 보시면은요, 이 다양한 척도 유형들 중에 서스톤 척도만 등간 수준이고요. 나머지 척도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서열 수준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서스톤은 등간이에요. 나머지는 서열. 서스톤은 등간, 나머지는 서열.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건 평정척도입니다. 자, 평정척도는 첫 번째 땡 보시면 평가자가 측정 대상의 어떤 속성을 단일 연속선상에 배열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에 입각을 해서 그 대상의 속성의 일정 수치를 그 속성의 강도에 따라 부여하든지, 이거는 뭐냐면 만족도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이거 불만족이겠죠? 예, 제가 잘못 썼네요.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매우 만족일 때 강도에 따라서 그럼 1, 매우 불만족일 때 5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매우 불만족의 1, 그 다음에 매우 만족의 5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평정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을 상중하 이렇게 나눠놓고 1, 2, 3 이렇게 한다든지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평정척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정척도의 마지막 단점, 장점은 작성하기가 쉬워요. 근데 단점은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평가자 에 따라서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우 만족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만족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설문지에서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요거는 우리 12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3번 리커트 척도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조사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유형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고 각각의 문항, 이게 이제 하나의 문항이 돼요. 혹은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따라 얘를 1, 얘를 2, 얘를 3, 얘를 4, 얘를 5 이렇게 점수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다 응답했으면 너는 1점, 여기다 응답했으면 너는 3점, 여기다 응답했으면 너는 4점, 여기는 2점, 여기도 4점, 여기는 5점 해서 이걸 1, 3, 4, 2, 4, 5 이거를 다 합산을 해서 그래서 몇 점 요렇게 점수를 내는 방식을 주로 사회조사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을 보면 이 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범주를 주고 체크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평정 척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조사에서는 평정 척도를 한 문항으로만 끝내는 경우도 있죠. 아까 귀하의 건강 상태는 1. 매우 건강, 2. 건강한 편, 3.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문항으로 하나의 평정 척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평정 척도를 여러 개를 제시를 한 후에 각각에 대해서 배점한 점수를 합산을 하는 방식의 척도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정 척도를 합산을 했다. 이 총화는 영어로 sum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숫자를 산출하는 방법을 총화 평정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 하단에서 보면은요, 총화 평정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문항에 각각의 점수를 배점한 후 sum,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합산을 해서 그래서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배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 5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동일 배점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총합평정 척도를 얘기했던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복수의 문항을 제시를 할 때 원래 그 사람이 총합평정 척도로 처음 제시했던 버전은 이게 이제 뭐 매우 그렇다, 뭐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yes, no예요. yes, no, 예, 아니요, 찬성, 반대, 해당, 비해당 이렇게 둘 중 어디에 체크했는가 이런 식으로 찬성하면 1, 반대하면 0 이런 식으로 범주를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총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점 그래서 7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나왔던 총합평정 방식인데 근데 리커트라는 학자가 이쪽 응답 범주를 예, 아니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5페이지 리커트 척도의 바로 위쪽에 보면 총합 평정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이 말은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제 총합 평정 척도는 리커트가 제시했던 총합 평정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나왔던 총합 평정 척도에 비해서 리커트가 제시했던 총합 평정 척도는 응답 범주를 조금 더 다 범주화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개념에서 첫 번째 각 문항에 대해서 찬반 형식으로만 단순하게 측정하던 오리지널 총합 평정 척도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를 이렇게 보세요.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리커트가 제안했던 새로운 방식의 총합 평정 척도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리커트 척도도 총합 평정 척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서스톤 척도만 등간이고요. 나머지는 서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커트 척도도 지금 각각의 문항,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1, 2, 3, 4, 5 해서 6개의 문항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응답 범주를 제시한 후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잖아요. 설문지에서 본인이 숫자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은
등간이나 비율일 수 있지만 그냥 범주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고 고른 범주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성립함. 이거 서열이거든요. 자, 이게 5개의 범주가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큰 이런 서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항은 무슨 수준이다? 서열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는요. 척도를 구성하고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항은 등간 아닙니다. 서열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항에 동일 배점 합니다. 원래 총합평정 척도도 리커트가 제안한 조금 더 발전된 총합평정 척도도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동일 기준의 배점을 하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20문항짜리 영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문항의 난도와 상관없이 모든 문항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요렇게 채점을 한 후에 이걸 배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합산을 해서 다 맞으면 100점, 다 틀리면 빵점, 요런 식으로 점수를 내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항에 5점, 맞으면 5점 동일하게 배점을 하는 것처럼 리커트 척도도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하면 문항의 차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수 배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하나의 척도 내에서 모든 문항들은 동일한 기여를 한다. 혹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전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를 그냥 막 쓸 수는 없어요. 얘가 믿을만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신뢰도를 검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도를 다른 말로 내적, 일관성, 즉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신뢰도 분석이라는 걸 해서요.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의 문항 중에 특히 10번 문항은 너무 신뢰도가 낮다라고 생각이 되면 걘 빼고 나머지 9개 문항으로 이제 척도 구성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트만 척도인데요. 거트만 척도는 127페이지 맨 상단에 회색 박스에 있듯이 이거는 범주를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서열화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이 문항들을 서열화하진 않아요. 이 문항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그냥 제시를 했을 뿐이고 뭘 서열화하냐면 그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 범주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가끔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응답 범주들을 서열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리커트 척도예요. 자, 그런데 거트만 척도는요. 그냥 yes, no예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응답 범주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을 서열화합니다. 문항의 강도 자체를 센 거부터 약한 거 순서대로 혹은 약한 것부터 센 순서대로 문항 자체를 서열화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걸 거트만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이 더 들어서는 거 괜찮아요. 자, 내가 서울 주민, 서울 뭐 예를 들자면 동작구 주민을 대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장애인 시설이 더 들어서는 거 괜찮아요. yes, no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작구에 더 들어서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있죠. 방배동, 뭐 이런 식으로 당신 방배동에 설치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당신네 집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좀, no.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시설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오케이 하는가를 조금 헐렁한 버전에서 조금 더 가까운 버전으로 문항 자체를, 강도를 조금 더 쪼여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 질문이었던 니네 집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건 어떠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yes! 라고 응답을 했다면 그 사람은 서울도 당연히 오케이고요. 동작구도 당연히 오케이죠. 뭐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서는 것도 당연히 오케이죠. 내 집 옆에 와도 괜찮다는데 당연히 우리 동네, 우리 구, 그 다음에 서울은 당연히 오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센 강도의 문항에 오케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강도도 당연히 오케이다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 거트만 척도의 설명을 보세요. 리커트 척도에서는 문항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문항 간 서열성은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항들을 서열화하진 않고 걔는 그냥 문항 응답 범주만을 서열화한 후에 그냥 단순 합산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와 달리 거트만 척도는 한 차원, 하나의 차원에서 문항의 강도 자체를 서열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적인 특징은 단일 차원으로 문항의 강도에 따라 서열화한다. 그 다음에 가장 센 강도는 그보다 약한 강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걸 누적적인 개념을 갖는다라고 해서 누적 척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트만 척도는 그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보가더스라는 학자가 사회적 거리 척도,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은요,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한테 너 중국인 어떻게 생각해? 너 스웨덴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 독일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 내에서 조사를 한다면 경상도 사람한테 너 서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강원도 사람 어떻게 생각해? 전라도 사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걔네들과 너 사이의 사회적인 거리감이 어느 정도 멀고 가까운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가더스라는 사람이 만든 척도인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방금 우리가 봤던 거트만 척도의 방식을 집단 간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보가더스는 일종의 거트만 척도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들에게 너 영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 스웨덴 사람 어떻게 생각해? 폴란드인 어떻게 생각해? 중국인, 한국인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가지고요. 자, 이거예요. 가장 멀리예요.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들어온 애들은 다 추방시켜버려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잠깐 들어오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걔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도 괜찮아. 나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한 주민으로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속한 뭐 클럽에 같은 성원이 되는 것도 괜찮고,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괜찮아. 강도가 훨씬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항 자체를 강도로를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걸 아까 우리가 거트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도 거트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누적 척도라고 볼 수 있고 단일 차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문항을 서열화하는데 그 문항의 서열화하는 그 단일 차원 기준이 사회적 거리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미분할 척도인데요. 앞에 나왔던 건 리커트, 거트만, 보가더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얜 왜 학자의 이름을 쓰지 않죠? 이 척도를 개발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써줄 수가 없어서요. 얘는 의미분할 척도라고도 하고 어휘 변별 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의미분할 척도는요, 가장 특징적인 게 상반되는 형용사를 양 극단에 배치를 한 후에, 예를 들자면 A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혹은 너의 담당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니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를 이 양 극단에서 대략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의미분할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척도를 제시했던 학자들은요,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사이에 7개의 점수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는 버전으로 제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오지선다를 많이 좋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5개 중에 어디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5점 척도든 7점 척도든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다 서열 수준의 척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스톤만 등간이다. 서스톤만 등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수준이 좀 달라요. 근데 수준이 높아서 좋기는 한데 잘 안 써요. 왜 그러죠?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논리적이어서 측정 수준은 높지만 많이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스톤 척도는 기본적으로 리커트,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리커트 척도의 특징이 뭐냐면 문항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 채점을 할 때로 얘기를 해보면 맞으면 무조건 5점, 틀리면 무조건 빵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게 이게 리커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점을, 점수 배점을 문항의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배점을 하게 되는데 서스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 채점을 할 때 어떤 문항은 훨씬 더 어려운 문항이 있고 어떤 문항은 되게 쉬운 문항이 있는데 점수 배점을 똑같이 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니? 예를 들자면 되게 어려운 문항을 맞춘 애한테는 8점을 주는 대신 되게 쉬운 문항을 맞춘 애들한테 2점이나 3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별 문항의 강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수학 문제 채점을 할 때 난도가 높은 건 가중치를 줘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실제로 그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그렇게 채점을 해야 된다. 채점하는 것도 결국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측정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방식이 이게 서스톤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체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서스톤 척도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어디에 yes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yes, no로 이제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yes라고 응답을 했을 때 그 문항에 몇 점을 배점을 해야 되는지, 즉 가중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가중치와 척도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yes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거 주고 여기에 yes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점수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6개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만 yes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점수는 1.3 더하기 3.5 더하기 6.7 해가지고 그래서 합산 점수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척도치를 어떻게 정하지? 채점을 하기 전에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스톤 척도는 실제 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구성한 문항들에 대해서 척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각의 문항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평가자들에게, 복수의 평가자들에게 각 문항이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1점에서 11점 내지는 0점에서 10점 정도 11개로 이제 점수화해서 그러니까 측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200명에게 이 척도의 문항들이 실제로 체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강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강한 강도다 싶으면 11점 주시고요. 되게 약한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1점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더니 200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 1번 문항에 대해서 각각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1점에서 11점까지. 그럼 그거를 평균을 내서 이 문항은 어느 정도의 평균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9페이지에서 서스톤 척도에서 문항별로 척도치를 사전에 문항을 평가한 사람들이 그 배점한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절차를 살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척도치 계산의 과정에서 진 빠져요.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면 129페이지 있죠. 장점은 다른 척도에 비해서 측정 수준이 높다라는 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오지선다가 아니라 그냥 yes, no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은 리커트 척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해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커트 척도보다 더 많은 문항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척도 개발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9페이지 하단에 소시오메트리 있는데요. 소시오메트리는 우리 뒤쪽에 이제 그 10장에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22년 동안 조사론에서 소시오메트리는 조사론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2교시 실천론에서는 나왔습니다. 실천에 보면 우리가 사정도구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시오메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천 기술론의 집단 대상 실천 기술과 관련돼서 공부를 한 기억이 가물가물 지금 나시는 분들은 소시오그램 이런 거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모레노라고 하는 학자가요. 소시오그램 혹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집단 성원들 사이의 역동을 사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사보다는 이 실천 쪽에서 집단과 관련된 실천의 사정도구의 예로 소시오메트리나 소시오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쪽에서 이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론에서는 패스합시다. 아마 2교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벌써 50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측정 오류와 신뢰도 타당도 다루도록 할게요.